자, 이번 시간에는 그 경제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어디냐면, 우리 교재. 자, 70페이지 한번 볼게요. 70페이지. 자, 70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볼게요. 바로 전 페이지. 여기. 자, 부동산 경제론 해갖고, 요거는 이제 경제학에 있는 내용을 일부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맨 먼저 공부할 거는 수요 공급 이론, 요거 할 겁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이다. 자, 여기서는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서로 살려고 하니까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요즘처럼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요 바로 전 페이지 있죠? 바로 전 페이지. 요거. 자, 그래서 요거를요, 아주 옛날에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했냐면 말로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될 만한 것 같은데 말이 자꾸 길어지죠. 그럼 얘가 뭘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스럽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1892년도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 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서술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책에서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내용을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그래프 있죠. 그래프를 먼저 딱 그린 다음에 밑에서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 이론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시장은 때로는 경제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죠. 어떤 경우는 호황이 될 수도 있고 요즘처럼 약간 불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는 입니다. 이런 걸 알므로써 경제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걸요. 부동산 경제, 경기 변동이라는 겁니다. 경기 변동. 자, 이렇게 두 가지 파트가 이제 경제론을 구성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요거보다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알려고 하는데 요거는 저 3편에 따로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잡다한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3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수요 공급 이론,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 줄잡아 한 5문제 정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이 경제학이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라든가 아니면요 리카도 세이라든가 아니면 멜더스 이런 사람 아니면 알프레드 마샬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학문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1892년도에 알프레드 마샬이 그 책을 쓰면서 이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가격 이거 한번 하긴 했는데 이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이쪽에다는 가격, 이쪽에다는요 수량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면 좀 더 살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할 겁니다. 비싸면 덜 살려고 하고 싸면 더 많이 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이는데 요거를 수요 이렇게 합니다. 수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를요 수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모직 코트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이런 거 더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만들려고 할 겁니다. 거꾸로 롱 패딩 코트의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고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을 줄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린 거를요 공급해 주는데 이게 바로 판매자 입장에서의 판매 행태를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를요 균형 혹은요 균형점 해줍니다.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이 탄력성이라는 것도 공부할 건데,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어떤 재화는 소비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어떤 건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런 걸요 탄력성 해줍니다.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척도를요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휘발유 같은 거 볼게요. 휘발유는 가격이 비싸졌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회사 출근하는데 안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량이 거의 안 줄어들 겁니다. 거꾸로 가격이 이제 하락했다고 해서 맨날 차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놀러만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재화는요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라든가 공급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나타내는 척도를 뭐라 하냐면 탄력성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인데, 요거를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영국에서는 이걸 한글로 썼을까요? 영어로 썼을까요? 영어로 썼겠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가격하면은요, pr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수량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걸요, quant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quantity. 자, 그 다음에 수요를요, 이걸 demand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을요, 이거를요, 이렇게. suppl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균형을요, 이렇게 영어로는요,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요, equa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equality, U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탄력성을요, 탄력성을 영어로. 자, 이걸 elastic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 쓰는데, 자, 이 영어를 전부 다 쓰게 되면, 이제 복잡스러워, 안 복잡스러워요? 복잡스럽죠? 지금부터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자, 지금부터 약속하는데, 자, 이 P 이렇게 해주면요, 가격. P 해주면 뭐라고요? 가격.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자, 그 다음에 이렇게 Q 이렇게 해주면요, 수량이다. 이거는 소비량이 될 수도 있고, 판매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 이렇게 해주면요, 수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행태를요, 수요. 그 다음에 S 이렇게 해주면 뭐라고요? 공급. 판매자 입장에서의 판매 행태. 이걸요, 공급. 그 다음에 E 해주면요, 이거를 균형, 혹은요, 균형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이해해주면, 얘하고 좀 헷갈리니까 또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해주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러한 형태로 주로 부호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공부할 내용은 의외로 조금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자, 그래서 공부할 내용은 맨 먼저 수요가 뭐냐. 그래서 요거를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시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는 건 다 그냥 부수적인 얘기하는 거고, 결론은 뭐라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거 하자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은 또 보고, 얘를 또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보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잡다하게 하는 것은 이걸 하려고 하는 부수적인 얘기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수적으로 이렇게 수요라든가 공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균형점도 변해 나갑니다. 균형점도. 예를 들어 요 울산 지역에 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자,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바람에 가격도 올라가고 균형량도 증가하는구나. 다시 해볼게요. 요 지역에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자,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로 거래도 많아지니까 거래량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탄력성을 공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성, 이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1월 달에도 이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요거는 이러한 내용을요, 이렇게 간단히 자기가 정리할 수 있다면 공부가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얘기했다, 저 했다 잡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다 약간의 살점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순서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러한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어디 한 장 넘겨보시면 맨 위에 부동산 수요 공급이론 해갖고 첫 번째는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다. 이렇게 볼게요. 수요다. 요거는요,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거를 수요해 줍니다. 사는 쪽. 자, 제가 사는 쪽이라는 표현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파는 쪽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신경 쓰지 말라고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불쌍해서 좀 저거 사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만 분석하는 거를 수요라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자꾸 저쪽 신경 쓰고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사는 쪽에서만 분석하는 거를 뭐라고요? 수요라는 겁니다. 자, 수요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 수요가 뭐냐? 개념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이렇게. 자, 수요라는 것은요, 내가 우빈 맥주가 있는데, 한 1,500원 정도 하길래, 한 달에 한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수요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내가 우빈 맥주를 1,500원 한다길래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수요다 해줍니다. 뭐,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요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오비 맥주가 있는데 1,500원 정도 한다길래 50병 정도를요, 구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그 서비스를 몇 개 받겠다 이러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뭐 욕구다 이런 표현이 훨씬 낫겠네요. 욕구다. 자, 이게 이제 수요의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지 정확성이 떨어진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맥주를 70병 사 먹겠다. 이러한 표현은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70병이 뭐 하루에 70병인지 아니면 한 달인지 1년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달에 맥주를 70병 사 먹겠다. 아니면 하루에 한 3병 사 먹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좀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량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요, flow,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 이 유량 변수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 변해 나가는 숫자들이죠. 뭐 국민 소득이라든가 통화량이라든가 아니면요 인구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은요, 어떤 것들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 분명해진 게 있는데, 요거는요 반드시 어떻다고요? 기간을 좀 명시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분명히 기간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했기 때문에 얘는 이미 구입한 겁니까? 구입하려고 의도된 수량을 얘기합니까? 구입하려고 의도된 수량을 얘기합니다. 그냥 몇 개를 얼마에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자, 이미 구입한 게 아니라 얘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 입장에서, 파는 쪽 신경 쓰지 마시고 사는 쪽 입장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이미 구입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살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어야지. 돈도 하나도 없이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간 아우디를 딱 보더니 저거 사겠다 한다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런 것들을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효 수요. 효력 있는 수요를 뭐라 한다고요? 유효 수요다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자, 먼저, 이 경제, 요거부터 볼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우리 7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그 박스 안에 유량이라는 게 있고 저량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 이런 것들은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경제 변수가 있는가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 플로우 개념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스탁이라는 변수입니다. 자, 요거는 뭐 사전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요, 특정 시점에서의 축적량, 이런 것들을 스탁이라는 변수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자, 제가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지 알아볼게요. 어떤 아줌마가요, 동네 아줌마 쭉 모아놓고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남편 급여가 1,000,000원입니다 했더니 동네 사람이 막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1,000,000원이 월급이에요, 연봉이었다는 얘기예요? 연봉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자, 1,000,000원, 1년에 1,000,000원 버는 것은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100만원도 못 버니까 요즘에 적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아줌마도 모아놓고, 우리 남편 월급이 얼마입니다. 아니면요, 연봉이 얼마입니다. 아니면 우리 남편 한 달의 급여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유량 변수다. 기간을 분명히 명시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그래서 소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 그 기간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지 한번 볼게요. 자, 울산 지역의 인구가 125만, 3,325명이다. 이러한 표현은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예? 왜 떨어져요? 예? 맞습니다. 자, 이 인구라는 건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내일 이사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확히 얘기하려면 오늘 현재로 울산 지역의 인구가 123만 3,325명이다. 아니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 조사했더니 132만 2,325명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특정 시점 딱 명시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자,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몇 가지 쭉 알아보는데 여기 이 교재는 너무 잡다하게 다 써놨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자, 소득이라든가 이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간의 이자인지 아니면 연간 이자인지 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얼마예요 할 때는 한 달간의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아니면 1년 동안의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소비량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동안의 소비량,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의 소비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주택 거래량이다. 이것도 작년 1년 동안의 주택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3만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거래량이 5만 채다. 그러면 1년인지 100년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기간을 좀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 총생산이다. 요거를 GDP 이런 표현 씁니다. 무슨 P라고요? GDP다. 이렇게 Gross Domestic Produc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이다. 자,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한 양이 이 울산 지역에 3만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간을 좀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량 변수는요, 먼저 재고량 이렇게 할 때는요, 재고량 할 때는 항상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자, 오늘 현재로 울산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량이 이 23만 채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아파트 새로 신축하는 것도 있고 내일 철거하는 것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로 이렇게 존재량이 몇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뭐가 있냐면 자산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산, 자본, 이건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데 내 재산이 예를 들어 3억 해주면 잘못된 편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어제 월급 타도 늘어날 수도 있고 내일 학비로 한 1,00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니까 오늘 현재로 내 재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는 가격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자, 요 부동산의 가격이 자, 이 98억이다 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 나가니까 가격도 계속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요 부동산의 가격이 한 97억 정도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통화량 같은 경우 볼게요. 통화량이다. 통화량은요, 보통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하고 소위 예금 중에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 요거는 저축성 예금이 아니라 이자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보관이 목적인 이러한 예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금이라든가 당좌 예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카드로 쭉쭉 긁는 거 있죠. 이런 형태의 예금을 다 보통 예금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카드를 딱 긁으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 안 빠져요? 빠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주머니에 없을 뿐이지 어디에요?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내 현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이 통화량 해주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통화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화량 해줍니다. 통화량.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거 볼게요. 부채는 빚을 내게 하는데 내 빚이 6억이다 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어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내일 또 갚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현재로 내 빚이 얼마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구수, 오늘 현재로 울산 지역의 인구가 지금 제가 오늘 검색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100만 명 훨씬 넘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돼요? 잘 모르세요? 이제 좀 오다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졸고 오는 바람에. 자, 그래서 울산 지역의 인구가 125만, 오늘 현재로 얼마라고요? 123만 2325명이다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2년에 한 번 걸로 꼭 물어보니까 한쪽으로 암기 좀 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암기해야 되는데 얘보다는 얘가 좀 양이 적어요. 요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요거로 암기하는 게 좋겠네요. 맞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암기할 때는요, 이렇게 나중에 제가 암기하는 그 팁 같은 거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통부인이랍니다. 제자가 무슨 부인이라고요? 총부인. 자, 제자가 무슨 부인이라고요? 통부인이다. 덩치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통이 크다는 얘기죠. 통이 크다. 그래서 제자가 어떻다고요? 통부인.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자, 재고량. 얘는요, 자산, 자본. 요거는요, 가격. 요거는요, 통화량. 얘는요, 부채. 얘는 인구수. 이 정도만 기억해도 문제 풀이한 데는 이상 없습니다. 되셨죠? 자, 저 뒤쪽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안 졸려요. 이렇게 왔다 갔다 가만히 책 보고 있으면 무지하게 졸립니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야 정신이 바짝바짝 듭니다. 어디냐면요, 111페이지 한번 볼게요.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일단 뭐부터 속아내면 돼요? 저량 변수를 먼저 속아내세요. 제자가 어떻다고요? 통부인.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줄에 가계 자산 속아내고, 자,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통화량, 요것도 저량이니까 속아내고, 세 번째 줄에 자본 했으니까 요것도 어떻다고요?
촉가내고 3개 촉가내니까 나머지가 다 유량 변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노동자의 소득이라든가, 자, 두 번째 줄 왼쪽에 가계 소비,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신규 주택 공급량, 뭐라고요? 신규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은 다 유량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3개 답하면 되겠네요. 알 수 있죠?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은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가 있고, 특정 시점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좀 이해가 약간 안 되시면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이 부분. 요거는 이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몇 개를 얼마에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전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은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이 사과장수 아저씨가 딱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예전에도 했는데, 사과장수 아저씨가 이 사과를 딱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잔뜩 갖다 놓고 팔고 있는데, 자, 우리 아저씨는 요 물건을 구입해서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그리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성에 부합된 행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인간. 경제적 인간은 우리가 어디 가서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하죠. 시장 가서 돈을 깎으면 깎았지, 돈을 더 주려고 하지 않죠. 이런 걸 다 경제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는요, 농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띄워와서, 자, 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여기다가 만 원에 몇 개요? 7개를 팔려고 합니다. 7개. 그래서 지나가는 아줌마가 요게 사과가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들어서, 자, 요거 사려고 합니다. 사는데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7,000원 있는 거 아닙니까? 7,000원. 그래서 7,000원에 7,000원을 주면서 7,000원에 10개를 달랍니다. 7,000원에 몇 개를요? 10개를 달래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돈을 조금 주면서 물건 많이 가져가려고 하죠. 이런 걸 무슨 인간이라고요? 경제적 인간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래가 돼야 한대요?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줌마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안 판다고 하니까 툴툴거리면서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툴툴거려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요? 왜 이렇게 비싸요?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저씨가 집에까지 가는 모습을 뒷모습만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러면 거래가 성립이 된 거 안 된 거야? 안 된 건데, 아저씨가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 불러 안 불러? 아줌마 하고 불렀다가는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누나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누님. 이렇게 딱 부르면 아줌마가 와요 안 와요? 올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나 하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에이 왜 그래요? 누님. 그 대신 한 개 더 드릴게요. 아니면 돈 한 1,000원 깎아 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줌마가 그래? 그럼 한번 사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종적으로 9,000원에 8개가 딱 거래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거래가 돼서 최종적으로 산 수량이 아닙니다. 자,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얘는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만 분석하는 겁니다. 아줌마 입장에서 자신의 소득이라든가 선호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 이만큼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하고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 구입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거꾸로 아저씨는 뭐냐? 아저씨는 아줌마하고 상관없이 있다. 공급이라는 것은 자신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의도된 수량이지,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최종 구입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이 사는 쪽에서만 분석하는 거구나. 누구 입장이라고요? 최종 거래된 게 아니라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에서만 소비 행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약간 어려우면요, 몇 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뒤쪽에 있긴 한데, 이 수요는 크게 이제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요. 잠재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 수요. 자, 유효 수요를요, 실질적 수요, 얘를요, 예비적 수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유효 수요는요,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뭘 사겠다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유효 수요다. 돈을 7,000원 갖고 있으면서 이거 좀 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유효 수요. 잠재 수요는요,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수요, 이런 거를요, 잠재 수요해 줍니다. 자, 이 아줌마는 요즘에 돈도 없어서 맨날 이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BMW 아까 보더니 저거 사겠다 한다 살 수 있어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근데 이게 왜 잠재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여자분은, 이 아줌마는 아우디를 사고는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잠재돼 있다 해서요, 잠재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든지 유효 수요로 바뀔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뭐 소득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같은 거 많이 해준다면 대출 끼고도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뭘 바뀔 수 있다고요? 유효 수요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어쨌거나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요는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시장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결정되는 거고, 요거는요, 소비자 입장에서 살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지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요, 반드시 기간을 좀 명시해야만 개념 자체가 분명해지는 무슨 변수라고요? 유량 변수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에 대해서 개념을 쭉 알아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함수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 어디냐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72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에, 잠깐요, 딱 중간 정도에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 있죠? 요거를 이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책 같은 거 보면 잘 모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나중에 뭐 복잡한 내용도 너무 많고 하니까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 있죠? 요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빠르고 이해하기 쉬워요. 책 같은 거 쭉 읽다 보면 막 나중에는 뭐 복잡한 뭐 투자론 같은 거는 무슨 외국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전혀 이해 못 해요. 우리가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빠릅니다. 자, 수요 함수는 뭐 수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자,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맨날 땡땡이 치고 그랬는데, 내가 나이 먹고 또 이런 걸 하랴 하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 수요 함수는요,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갖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이 지역이 신도시가 막 들어서고 있길래, 자, 여기 딱 보니까 대림 이 편한 세상 딱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림 이 편한 세상 딱 짓고 있길래 요걸 X제 해줄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요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림 아파트의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본인이 이제 신도시에 어떤 지역이 신도시에 들어서길래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요거를 쭉 나열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Q라는 게 뭐냐면 수량인데 여기서는 소비량, 여기서는 뭐라고요? 소비량. 정확히 얘기하면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좀 복잡해 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소비량. X제는 뭐라고요? 대림아파트. 대림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 그리고 X제는요? 대림아파트. 대림아파트의 가격. 대림아파트의 가격, 이거 대출 좀 끼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림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 어떻다고요? 평수 늘려야 늘 수 있네요. 그러니까 소비량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무지하게 크게 미치는 겁니다. 알겠죠? A,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량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무지하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소득.
자, 이 사람이 원래 여기다 20평짜리 정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요번 달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씩 더 준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본인이 자신이 이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구입할 수 있나?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가격은 가격인데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자, 원래 이제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구경하러 갔다가 오다 보니까 바로 옆에 보니까 삼성 아파트도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걸로 YJ라고 할게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고 내부 설비도 거의 비슷하길래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했더니 얘보다 얘가 평당 가격이 훨씬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비슷하다 하면 싼 거 사려고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외에도 뭐 금리다. 금리는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비싸니까 괜히 큰 평수 구입했다가는 돈 갚다가 볼일 다 보겠죠? 그러니까 평수 좀 줄이든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거 볼게요. 여기다가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를 안 받겠답니다. 그러면 취득세 안 받으니까 아무래도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든가 안 사다가 그 다음에 선호도 같은 거 볼게요. 선호도. 원래 대림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전국 때 뭐 여러 가지 그 국가 발전에서 공헌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다른 거 살래다 요거 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거 볼게요. 광고.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이제 TV 보고 있다가 리모컨 막 돌리다 보니까 우리 동네 근처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대림 아파트 광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봤더니 단지 내에다가 그 골프장도 막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라든가 욕실 같은 거 보니까 거의 막 궁전같이 지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마음에 드니까 이거 살 수도 있겠네. 안 살래다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요 지역의 대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비량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친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많이 사고 이런 걸요 반비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도 늘리려고 한다. 이런 걸요 비례 관계가 있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더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함수 관계가 있다집니다. 펑크션 하면요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한 거를 뭐라 한다고요? 수요 함수다 이집니다요. 이번에는 수요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수요 곡선이라는 거를 도출해 보자. 자, 수요 곡선은요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요 얘와 나머지 요인으로 딱 구분한 다음에 요거를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 요인. 그리고 나머지를요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딱 구분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다른 요인들은 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옛날하고 소득이나 이런 게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와 얘. 그다음 우리 알프레드 마샬이 그린 것처럼 딱 볼게요. 그린 것처럼 요거는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요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딱 중간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소득도 딱 중간 정도, 얼굴도 딱 중간 정도 생겼고, 키도 딱 중간 정도, 싸가지도 어떻다고요? 딱 중간 정도. 이렇게 뭐든지 중간이라는 얘기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주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분석해 볼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요거는요, 수량, 여기서는 소비량 생각할게요. 이 사람은요, 이 지역이 대림아파트가 평당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이라면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30평짜리. 근데 다른 연유로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쪽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원래 건설업자가 한 10개만 참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30개가 참여해서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가격이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신났어, 안 신났어요? 신났다. 그래서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1,200만 원 정도라면 몇 평짜리라고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 이렇게 연결한 거를요, 수요 곡선해 줍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이제 감각적으로인 겁니다. 감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비싸면 싸면 많이 살려고 하죠. 비싸면 덜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경제학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요, 요거를 상당히 논리적으로 도출합니다. 현시 선호 이론, 아니면 무차별 곡선 이론,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많이 사려고 하죠. 그리고 원래는요, 그래프 형태가 약간의 커브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커브. 이렇게 그려집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요 곡선이 이게 효용 곡선입니다. 한계 효용 곡선이라고 해서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만족감은 점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만족감은 점점 이렇게 이게 만족감입니다. 추가적인 만족감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 뭐예요? 그럼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여름에 날 더울 때 운동하고 나서 콜라를 한 잔 마시면 만족감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잔을 마시면 만족감이 커지긴 하지만 첫 번째 잔보다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잔을 마시면 아니면 두 번째 잔보다는 만족감은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10번째 잔을 마셔봐요. 그러면 전날 먹었던 순대가 튀어나옵니다. 전날 먹었던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오바이트 했다.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원래?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계로는요, 종합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별 잡단 얘기도 합니다. 잡단. 그래서 다양한 상식을 제공하는 거라. 그러니까 전날 먹었던 순대가 튀어나오는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오바이트 했다. 그럼 오히려 자, 효용이 더 막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재화를 구입하면 갈수록 점점 추가적인 만족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브 형태로 그려지는데 우리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아마 그냥 참고로 알겠죠? 원래는 약간 커브인데 막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게요.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알아볼게요. 무슨 수요라고요? 개별 수요 곡선과 뒤쪽에 있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개별 수요 곡선과 자,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자, 볼게요. 자, 개별 수요 곡선은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을요, 개별 수요 곡선 해줍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은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거 있죠? 수평적으로 합쳐놓은 거를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 해줍니다. 자, 우리 경제학은요, 경제학은, 아주 논리를 간단히 해서 분석해야 되지, 있는 상태에 그대로 분석했다가는 분석이 불가능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좀 대림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고 치자. 딱 몇 명이라고요? 갑과 을밖에는 없다고 치자. 갑과 누구라고요? 을밖에 없다. 2명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면 갑은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 많지 않아서 1,500만 원일 때는요 2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몇 평짜리라고요? 20평짜리.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 몇 평에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몇 평짜리라고요? 30평.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게 누구의 수용선이라고요? 을이라는 사람의 수용선인데 이 지역에 대림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고요? 2명밖에 없다고 했죠? 2명의 수용선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친 거, 이걸로 뭐라 하냐면 시장 전체의 수용선에 줍니다. 되셨죠? 합쳐볼게요. 자, 가격 요거는요 수량인데, 자 1,500만 원일 때는 1,500만 원이라면 갑은 몇 평 살려고 했어요? 30평. 을은요 20평. 합쳐서 시장 전체에서는 몇 평이에요? 50평 정도를 소비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이라면 갑은 몇 평이라고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쳐서 80평을 구입하려고 하네요. 80평. 자,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한 거를 뭐라 하냐면 시장 전체 수용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엊그저께 2달 전에 요거 물어봤는데, 시장 수용선은요 개별 수용선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합친 거다. 요게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수직적으로 합친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합친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들보다는 좀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린다고요? 그림상 완만하게 그려져요. 근데 자, 지금은요 2명밖에 없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는 2명밖에 없을래나요? 아, 대림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2명밖에 없을래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2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합치게 되면 수용선 자체가 이쪽 후방으로 한 1km 뒤에 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대림아파트 말고도 다른 아파트도 많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시장 전체에서 아파트 살 사람의 수용선을 모조리 합쳐놓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반경, 이 후방 몇 미터요? 5km가 뒤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을 건데, 공급 곡선은 여기에 있고 수요 곡선은 5km 뒤에 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부호를 몇 백만 평, 몇 천만 평,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래프 집어넣어서 이제 분석할 겁니다. 되셨죠? 여기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용선을 뭐라 한다고요? 개별 수용선. 그리고 이거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쳐놓은 거를 뭐라 한다고요? 시장 수용선 해줍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건데 어디냐면 74페이지 요거 하려고 여태 잡다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부수적인 얘기들입니다. 문제 나오긴 하지만 실제 나오는 거는 뭐라고요? 74페이지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